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다들 불조심, 건강조심 하고 계시죠? 저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휴문 날 가만히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것이 요즘 저의 낙인데요. 오늘도 맥주 한 캔에 피로를 씻어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몇 자 써내려가 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하고 차가운 겨울이라는 계절에 참 잘 어울리는 친구거든요. 그 아이와의 인연의 시작은 중학교 때입니다. 제 눈에 자꾸만 거슬리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작은 키에 바짝 마른 체형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툭 치면 휙 하고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웃지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웃는 얼굴을 할 때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지는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가 되었어요. 선을 긋고 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제가 참 많이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된 이후에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왜 그렇게 웃지 않는 얼굴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김혜선, 오늘 엄마가 떡볶이 해주신다는데 학교 마치고 우리 집 놀러 갈래? 너희 어머니 떡볶이도 하실 줄 알아? 당연하지. 너희 어머니는 못 하셔? 우리 엄마? 글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아, 근데 나 못 가, 경환아. 아, 왜? 우리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그래, 맛있겠다. 근데 나 오늘 학교 마치고 전단지 알바 하러 가야 해서. 전단지 알바? 야, 우리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무슨 알바를? 음, 넌 모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단다, 나는. 몇 시까지 가는데? 잠깐 먹고 가는 것도 안 돼? 안 돼. 5시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내 동까지 가려면 30분은 걸려. 내 동? 그럼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잖아. 에이, 내 동까지 가는데 버스는 무슨.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걸어서도 충분히 가는데. 암튼 난 너희 집 놀러 못 가. 너 혼자 많이 먹어. 평소 가까운 거리는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정도로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제 친구 혜선이는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도 늘 돈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몰래 몰래 전단지 알바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편의점과 고깃집 알바까지 하던 혜선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는커녕 늘 아빠의 빚 갚는 것에 보태기 일쑤였습니다. 야, 조경환, 나 이번 주부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놀러 와라. 고깃집? 네가? 그 작은 몸으로 고깃집에서 도대체 무슨 알바를 하는데? 그냥 서빙하는 거지. 야, 몸 작다고 무시하냐? 내가 너보다 힘 더 세.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모르니?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너도 나중에 다 커봐라. 이 누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 너 평일에는 저녁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잖아. 난 그래도 편의점 알바보다는 고깃집 알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냄새가 맛있잖아. 야, 아무튼 너 주말에 놀러와. 알겠지? 혜선이의 당부에 고깃집을 찾아간 주말.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혜선이의 모습.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처음 혜선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카운터에서 모르는 사람의 담배를 계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처럼요. 혜선이는 아직 고등학생인 저희들 사이에서 혼자 어른이라도 되는 것 마냥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혜선이의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좋은 것 아닌가? 고등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선이는 달랐습니다. 자는 동안 코피가 났고 깨어있는 동안 뼈가 빠지도록 시간을 쪼개어 일을 해봤자 작고 작은 혜선이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팔다리, 허리 통증과 옷에 배인 고기 냄새, 담배 냄새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어다 온 돈은 한 번 모여보지도 못한 채 부모라는 이름의 빚쟁이에게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혜선이의 그런 속사정은 겉으로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모습이 은근히 비춰지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혜선이는 아직도 그때 자기는 따돌림을 당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겉돌았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오렌지 같은 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것이 자기는 늘 힘들었다고.
무채색으로 얼룩진 혜선이의 세상 안에서 바라본 다른 이들의 인생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새콤하고 혀가 마비될 정도로 달기만 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혜선이가 늘 안타까웠고, 그래서 혜선이 곁에 언제나 있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혜선이에게 너무 새콤하고 달큰한 오렌지만큼은 되지 않으렸고, 덜 익어서 떫은 감이 되어 그 아이의 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혜선이도 알았던 건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제 앞에서만큼은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 아이의 무채색 세상이 조금은 무지갯빛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런 혜선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저는 혜선이에 비해 비교적 잘 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잘 산다고 해도 평범한 축이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쉽게 가질 수 없는 행운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시 외곽에서 꽃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기까지는 수많은 땀방울과 정성이 필요하고, 저희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 땀방울로 꽃을 일구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꽃농장 아들이라서 꽃을 수확하는 과정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엔 다 저마다 비밀리에 알고 있는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혜선이가 흥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의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혜선이의 스토리도 알고 싶어졌었거든요. 아무튼 입학이나 졸업, 여러 기념일과 행사가 다가올 때면 저희 집은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 그런 시즌에는 정말 매일같이 녹초가 된 부모님의 얼굴을 배워야 했었어요. 꽃농장 일은 밭일이라 몸이 많이 힘든 일이었고, 밤마다 허리며 팔, 다리, 온갖 삭신이 쑤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부모님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환아, 왜 또 왔어?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엄마 돈가스 해놨는데 그거나 먹고 쉬지. 엄마는 왜 자꾸 쉬래 나보고. 내가 얼마나 힘이 넘쳐나는 줄 알아? 네가 힘이 넘쳐나면 얼마나 넘쳐난다고 그래. 배 안 고파? 안 고파. 엄마 아빠는 식사는 하셨어? 그럼 밥 먹었지. 자꾸 농장 나와서 이래버릇 하지 말고 학교 끝나면 집에서 밥 먹고 공부도 하고 그래. 공부를 누가 집에서 해. 학교에서 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저는 바쁜 시즌 때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주말, 방학 때에도 부모님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중학생 때는 아빠한테 도박빚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고등학생 때는 여기저기 몸이 아픈 부모님께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멀쩡하고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농장 일손을 돕는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던 건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일당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오늘 떡볶이 안 먹을래. 그러면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그냥 농장에서 있어. 나 농장 가서 일이나 할래. 엄마 아빠는 식사하셨어요? 왜 아들, 또 말 안 듣고 농장으로 나오려 그래? 엄마 아빠 둘이서도 충분하다니까. 아니, 엄마 또 허리 아플까봐 그러지. 엄마는 나 아프면 기분 좋아? 기분 나쁘지? 나도 엄마 아프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엄마 아빠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더 힘이 좋잖아. 간다고 할 때, 하겠다고 할 때 실컷 부려먹어. 이 덩치 산만한 아들을. 아무튼 농장으로 갈게 엄마. 늘 학교 마치면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와, 학교 마칠 때쯤이면 그냥 농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제가 있는 저희 가족은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슬플 일도, 딱히 마음이 힘들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화목함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만큼 엄마 아빠는 제가 올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비라는 이름으로 제게 지어주신 일당은 제게 매우 값진 교육이었습니다. 직접 일해서 벌었으니 허투루 쓰고 싶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고 나면 달콤한 식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방법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칭찬을, 그리고 기분 좋은 일당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부모님을 돕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일당입니다, 알바생님. 와, 얼마야? 3만 원이나? 엄마 아빠 둘이 했으면 하루 꼬박 걸렸을 일을 경환이랑 같이 하니까 반나절 만에 뚝딱 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알바생님. 중학생 때 3만 원 받던 일당은 고등학생이 되자 5만 원으로 올랐고,
5만 원이 되자 돈을 모으는 재미가 더 쏠쏠해져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중간중간 돈이 필요할 때면 부모님께서 늘 용돈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은 돈은 쓸 이유도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6년가량을 꾸준히 모으다 보니 그 돈도 제법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돈을 모으다가 계속 돈을 모으다 보니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나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대학 입학할 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엄마, 아빠, 그동안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주셨던 용돈 제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았어요. 그럼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조금은 저를 기특한 아들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가슴 설레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그동안 모아온 돈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언제쯤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 상상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각자 반 아이들을 데리고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전공을 살려 어떻게 취직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밝은 표정이었고, 공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마저 없는 친구들은 한껏 우울한 표정이었답니다. 저도 상담을 피해갈 수 없었고, 혜선이도 상담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마주친 혜선이의 얼굴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지? 뭐라고 물어보지? 참담한 얼굴에 대고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질문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는데 혜선이가 복도에 철푸덕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 그냥 대학 포기해야 하나 보다. 어? 왜? 그냥 나 가난해서 힘들 것 같아. 우씨, 매점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내가 사다 줄게. 사다 주긴 뭘 사다 줘. 같이 좀 가자. 속이 뻥 뚫릴 때까지 사치 부릴 거야, 오늘. 속이 뚫릴 때까지 사치를 부리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혜선이는 매점에 도착해 한참을 고민한 뒤 아이스크림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들었습니다. 야, 조경환, 너도 먹고 싶은 거 골라. 오늘 내가 쏜다. 진짜? 그럼 나도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로 괜찮겠어? 나 지금 할 말 엄청 긴데. 혜선이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난해진 이유와 지금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하는 이야기들을요. 혜선이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입안에서 순식간에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에 애꿎은 빈 막대만 어금니로 씹어댔습니다. 이야기를 하느라 먹지 못해서 허공에서 녹아내리는 혜선이 아이스크림이 미웠습니다. 왠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혜선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녹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만 잔뜩 노려보았어요. 저의 요동치는 마음과는 달리 혜선이는 강물 위에 홀로 내려앉은 낙엽처럼 잔잔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그래서 푼돈이라도 집에다 좀 가져다 드리면, 그러면 금방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지. 그럼 그때부터는 나 대학 갈 돈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였나 봐. 등록금 모으기는커녕 아직도 아빠 빚 갚는 거에 갖다 주고 있으니 뭐 대학 좀 안 나온다고 큰일 나나? 그냥 졸업해서 빨리 일자리나 알아봐야겠어. 오히려 잘 됐어. 왜, 할 말 없냐? 말이 없냐? 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착잡하네. 그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면 놔줘라. 이러다 다 녹을까 봐 걱정하는 중. 야, 먹던 걸 하나 더 사줄까? 됐어. 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냥 그거 달라니까. 안 먹을 거면. 아이, 싫다고. 냅다 동정하는 말을 하기에도, 위로랍시고 일단 아무 말이나 건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혜선이의 진짜 속마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혹시나 어울리지 않는 얼굴로 진지한 생각을 말하거나 감정이 앞선 위로를 하려고 했다간 기껏 열린 혜선이의 마음이 또다시 굳게 닫혀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가장 나다운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의 친구가 대학 등록금을 혼자서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대학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혜선이가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혜선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손안에 200만 원 남짓한 돈이 있다는 것을요. 순간적으로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해드리려던 깜짝 이벤트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친구를 곁에서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망설이느라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일단 손을 내밀고 보는 것이 진정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곁에서 시간 때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니 돈을 받는 혜선이 입장에서도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그동안 모아둔 돈의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아온 이 소중한 돈은 저의 보물 1호이기도 했지만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의 친구 김혜선이었나 봐요. 어떻게 나답게 말하면서 이 돈을 주면 좋을까?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분명 거절할 텐데 김혜선이라면 왠지 짜증낼 것 같기도 한데. 어이, 김혜선 알바, 오늘도 편의점 알바 가시나요? 편순이가 편의점 안 가면 어디 가겠니? 알겠네, 수고하시게. 뭐야, 싱겁긴. 혜선이가 방과 후에 편의점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모아둔 돈을 챙겨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 혜선이가 보였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긴장해서 굳어버린 입모양을 괜히 풀어보았습니다.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고백하던 날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떨리고 또 떨렸어요. 김혜선! 뭐야! 야, 조경환! 빨리 와! 저를 발견한 혜선이가 머리 위로 손을 막 흔들어 보였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는 빨리 오라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하루 끝에 만나는 친구 얼굴이 반갑긴 했는지 군말 없이 작은 발을 굴려 뛰어오는 혜선이의 모습이 제법 웃음났습니다. 바람에 날려 머리가 다 눌려진 모습이 웃겨서였는지 뛰어오는 모습이 들깨처럼 사나워 보여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저보다 한참 작은 그 아이를 품 안에 쏙 안았습니다. 달려오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 혜선이가 낮은 목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씨, 너 지금 뭐하냐? 놀라서 얼른 품속에서 혜선이를 빼내어주고 열받은 얼굴로 씩씩거리는 혜선이에게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미안, 너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 죽을래? 아니, 나 아직 죽으면 안 되거든. 죽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배 안 고프냐? 이 시간에 배가 고프긴 왜 고파? 아니, 근데 너 왜 왔는데? 야, 친구가 친구 얼굴 좀 보러 오는 것도 안 돼? 쇼하지 말고 왜 왔냐고. 말도 없이 갑자기. 너 무슨 일 있어? 야, 김혜선. 나 너한테 줄 거 있어서. 이게 뭔데? 야, 네가 나한테 돈을 왜 줘? 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거야. 하루에 3만 원씩. 직접 일해서 번 돈. 너 기억나지? 나 예전에 학교 마치면 바로바로 부모님 농장으로 갔었잖아. 그때부터 6년이나 모은 돈이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몸께서 코 찔찔이 시절부터 꼬깃꼬깃 모은 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코 찔찔 묻은 돈을 왜 나한테 주는 건데? 너 대학 등록금 하라고. 아, 근데 그냥 네가 쏙 받아갈까 봐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그거 내 보물 1호다.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내 대학 등록금을 왜 네가 걱정해서 빌려주고 그러는데? 아, 내가 그날 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 하, 내가 이래서 그동안 너한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는데 너 이럴까 봐. 그날 말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럴래? 너 같으면 받겠냐? 다른 것도 아니고 동갑인 친구 돈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야? 아직 우린 은행 대출도 안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도 맘 놓고 빌릴 친구 하나 있으니 잘 된 거지. 너 진짜 나 같은 친구 둔 거 복이야, 복. 됐어, 짜증나게 하지 마. 나 안 받아. 혜선아, 짜증내지 말고 나중에 너 취직하고 살기 좋아지면 그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면 되지. 너 나 모르냐? 나 무조건 받아낼 거야, 너한테. 내가 언제 살기 좋아질 줄 알고 할머니 될 때까지 난 계속 가난해야 할지도 몰라. 근데 너 할머니 되면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할 거지. 그럼 됐네. 혜선이는 결국 제가 전해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되면 나랑 친구 안 할 거냐는 말에 할머니가 된 모습을 상상이라도 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진 혜선이가 할 거지 하고 대답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늘 강하고 쌀쌀맞은 혜선이의 작은 눈물방울에 저까지 코가 시큰했습니다. 어떡하지? 마치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인간 자체를 처음 보기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고 몸이 굳었습니다. 한번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혜선이의 눈물은 쉽게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펑펑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처럼 혜선이의 눈물도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선이는 눈물을 멈추고도 진정이 되지를 않는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던 저도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어 주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혜선이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꼭 갚을게. 그 짧은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청 멋있는 친구를 곁에 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 속 한 장면의 명대사 같은 느낌? 이 말을 하면 혜선이가 무척이나 화를 내겠지만요. 하하. 혜선이는 물론이고 저 또한 제가 친구를 위해 등록금을 건네준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 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누군가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갈 일도 없어야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식장에 저와 혜선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몇몇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경환아, 5반의 민홍이한테 들었는데 너 그거 진짜 사실이야? 뭐? 아니, 너 혜선이 등록금 내줬다며. 지금 몇몇 애들 사이에서 소문나고 있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전하디? 할 일이 그렇게들 없냐? 남한테 관심들이 어찌나 많은지. 야, 그래도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칭찬들 뿐인데 왜 이렇게 까칠하냐 임마. 혹시나 나쁜 말이라도 오고 갈까? 혜선이가 상처받을 말이라도 나올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내내 불안함에 무척 예민해져 있었어요. 다른 반인 혜선이의 표정을 일부러 멀리서 살피며 제발 졸업식이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갈 무렵 후배들의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 난 후였습니다. 혜선이가 서 있던 줄을 이탈하여 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발 상황에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경환, 애들이 자꾸 너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게 귀에 들려서 도저히 못 참겠어. 도대체 어떻게들 알고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너 칭찬하는데 정작 나는 너한테 칭찬은커녕 듣기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했더라.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일부러 애들 좀 보는 앞에서 말해본다. 천사 같은 내 친구 경환아, 고마워. 나 너 덕분에 대학 입학은 해볼 수 있겠다. 네 생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빨리 취직해서 꼭 갚을게. 그때 그 약속처럼. 혜선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쪽의 아이들과 혜선이의 말을 들어버린 쪽의 아이들이 각자 웅성대는 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자리로 돌아가라는 선생님의 외침은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혜선이의 돌발 행동에 제 얼굴은 왼쪽 가슴팍에 박힌 3학년 명찰의 색깔처럼 새빨개졌어요. 진정되지 않는 학생들의 함성과 한 명씩 한 명씩 입을 타고 전해지는 저희의 이야기는 어느새 혜선이의 담임 선생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울먹울먹 잔뜩 눈물을 머금은 표정을 하고 혜선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 김혜선, 사고 제대로 치네. 못 살겠다. 학생들도 모자라 선생님들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지경이라는 말이 딱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졸업식을 마치게 되었고 그날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들려오는 함성들에 휘청거렸습니다. 난장판 같았던 졸업식은 금방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저희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혜선이도 저도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자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에게 자주 의지하고
웃고 떠들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막연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혜선이와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저는 가는 길은 달랐지만 친구라는 믿음 하나만큼은 남달랐어요. 누가 먼저 꿈을 이루나 내기라도 해야 할 것처럼 바삐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희 둘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기에 혜선이가 자주 면회를 오지는 못했지만 저도 딱히 혜선이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반갑고 떨어져 있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믿게 되는 그런 관계. 전역하고 돌아온 날 환영한다며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혜선이가 말했습니다. 야, 조경환, 너 진짜 나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해 줄 거야? 당연하지. 그럼 너 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고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무인도 가서 산다고 해도 내가 무인도로 가버려도 너 내 친구 해줄 거야? 당연하지. 나 진짜 엄마고 아빠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넌 안 그렇지? 경환이 너의 부모님은 엄청 다정하시고 좋잖아. 맛있는 떡볶이도 맨날 해주시고. 우리 엄만 떡볶이 같은 거 할 줄 모를걸. 넌 좋겠다. 경환아,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은 분이셔.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인가 봐. 아닌가?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너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 되신 건가? 아, 나 좋은 사람 먼저 되어봐야겠다. 그럼 혹시 알아? 우리 아빠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좋은 아빠 되어줄지. 야, 술 많이 취했냐? 넌 내가 어디가 좋아서 친구해주는데?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나 따돌리는데 맨날 등신같이 나랑 놀아주고. 넌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나 너 좋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된 거지? 좋으니까 나랑 친구하는 거 아니었어? 술 그만 마셔. 이러다 오뎅탕에 코 빠지겠다 너. 네가 날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너 돈 갚아야 하는데 내가 취직도 못하면 어쩌지? 네가 이렇게 나 좋아해 주는데 내가 너 실망시키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 진짜 취직은 해야 할 텐데. 혜선이는 잠꼬대 같은 술주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기라도 한 듯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한테 뭘 바라고 건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고, 특히 취직 좀 못한다고 실망할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혜선이가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2시간을 그렇게 호프집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꼭 말해줘야지. 다짐은 시간과 함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 학생! 일어나요! 희미한 정신 너머로 들려오는 호프집 사장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저와 동시에 깜짝 놀라 눈을 뜬 혜선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선이를 기다려주다가 저도 결국 잠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혜선이의 속마음은 몰래 일기장을 훔쳐봐서 알게 된 것으로 하고 저는 혜선이에게 그 어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취직 걱정으로 한참을 술상위에서 칭얼거리던 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쁘면서도 애써 덤덤한 척 감정을 숨기려는 그 모습이 놀려주고 싶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부담감과 불안함도 엄습했어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취직을 먼저 해버리니 저만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불안함은 이것저것 준비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 또 거짓말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이론 시험은 당연히 합격이었고 실기 시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도와 밭일을 해서 길러진 기본 체력이 받쳐주니 조금 힘들어도 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소방관이 된 첫 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코로나도 무서웠고 주사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백신도 무서웠습니다. 경환아, 너 괜찮느냐? 엄마 아빠 너 걱정뿐이다. 걸리면 죽는다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마주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 나 안전하게 옷 다 입고 조심해서 일하니까.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엄마 아빠도 항상 꼭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하시고.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이것이 저의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되고 싶었던 사람을 구하는 직업.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직업이지만 그 시기만큼은 정말 제가 나서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고 지키고 희생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빠 아픈 곳 없죠? 잘 있어요? 손소독은 꼬박 하시고 마스크는 하나씩 물어라 애야. 우리 아픈 곳 없고 밖에 돌아다니질 않은 이원. 네가 보내준 손소독제로 조금만 바깥바람 묻어도 곧바로 소독한다. 마스크도 물론이고. 근데 경환이 너는 괜찮으냐? 확진자는 계속 늘어간다는데 너 하루 종일 그 옷 입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제 일이잖아요. 사명감을 가져야죠. 진짜 걱정 마요. 하루에도 수백 번 소독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 근데 농장은 좀 어때요? 뉴스 보니까 입학식, 졸업식 다 안 하고 뭐 행사할 게 없던데 여기저기 다 통제해. 말도 마라.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는 것보다 농장 엎어야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이놈의 코로나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그렇게 갑자기 우리 일상에 찾아와 버린 코로나라는 불청객으로 인해 저는 이 동네 저 동네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기 바빴고 저희 부모님은 입학, 졸업, 각종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통제되면서 심각한 난항을 겪으셨습니다. 농장에서 키우고 수확한 꽃들이 팔리지가 않으니 적자는 물론이거니와 힘들게 애쓰며 정성을 쏟았던 많은 양의 꽃을 폐기까지 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마셨습니다. 부모님은 전에 없던 상황에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모두가 그러했듯 견디고 버티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직업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부모님과 매일 반복되는 방진복 차림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로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잘도 흐르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던 그때 은행으로부터 적금이 만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가 일하고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은행에서는 화훼 농가 살리기라는 현수막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곧 열린다는 안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훼 농가라는 단어에 부모님 생각에 잠기던 찰나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혜선이가 보였습니다. 여기 하는 입모양이 잔뜩 신이 나 보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하며 자리로 향했어요. 적금 만기돼서 왔어. 근데 뭐 좋은 일 있어? 이거 봐. 아이디어 좋지? 그러게 좋네. 사람들만 좋아해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그치? 우리 동네 고객님들 분명 다들 좋아해 주실 거야. 이걸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 농장 지금 엄청 힘드시잖아.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걸 보고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지금 누구나 다 힘든 시기이긴 해도. 그래도 우린 그 힘든 거 이겨내고 싶잖아. 근데 뭐 해결 방법이 어디서 뚝딱 나오지도 않고 그냥 답답했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지점에서 고객 대상으로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찾아보게 된 거야. 딱 너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 그래서 바로 제안했지. 그리고 역시나 내부 반응도 좋았어. 규모가 크지도 않고 금액도 저렴하게만 진행해야 해서 큰 도움이 되어드리진 못하겠지만 혜선이는 뉴스를 보며 부모님 걱정에 은행에 대고 화훼 농가 살리기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꽃농장 아들로 자라온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남는 게 없으시면 말짱 도루묵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쭈어봤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 나 정말 내 입으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나 좀 잘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 아직 행사 시작도 안 했지만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야, 김혜선, 진짜 너 똑똑한데? 어떻게 나도 못할 생각을. 봤냐? 봤어? 이게 나야. 고맙다. 우리 부모님 생각까지 해주고. 내가 아들로서도 친구로서도 면목이 없네. 나 살기에만 바빴으니. 야, 고마우면 저기 새로 나온 상품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객님.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 때와는 달리 혜선이는 제법 밝고 명랑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마음의 시계가 반대로 흘러가는 건지 혜선이만 혼자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과는 달리 농담도 늘고 웃는 표정도 늘어난 혜선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업무 시간이라 친구로서의 대화는 다 하지 못했지만 은행 업무는 잘 해결한 뒤 은행을 나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투박한 통화 연결음 끝에 잔뜩 숨가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듣는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지금 혜선이네 은행에 갖다 줄 꽃들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바빠서 죽겠다는 엄마의 가시돋친 말과는 달리 목소리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의 웃음꽃 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혜선이와 부모님의 합작품인 화훼농가 살리기 행사는 모두에게 소소한 기쁨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그 후로도 그 행사는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감춰진 많은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회복하지 못한 경제 상황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예전처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목소리가 한결 좋아지심에 혜선이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혜선이 맛있는 거 사주라며 봉투를 쥐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혜선이에게 전하기 위해 만났던 날. 전날 회식을 해서 퉁퉁 부었다며 잔뜩 한숨을 쉬는 얼굴에 대고 고백했습니다. 야, 혜선아. 나 사실 진짜 눈물나게 고맙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나 요즘 엄마 아빠 목소리 들을 맛이 나.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 너 덕분이야. 아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안 해도 돼. 네 마음 다는 몰라도 대충은 다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전에 갚아줘서 고맙다. 2천만 원도 2천억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걸 나한테 돌려줬네. 그때 내가 사귄 친구가, 그때 내가 등록금 내준 친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혜선 너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나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도 너랑 친구한다는 말 진짜 진심이었다. 거짓말 아니었어. 참나, 누가 너 진심 아니라 그랬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나 진짜 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냐? 그때 내가 너한테 진 빚은 아직 갚으려면 한참 멀었지. 이자 단단히 쳐서 받으셔야죠. 혜선이도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좀 창피해서 그래서 참았으니 아마 혜선이도 같은 이유로 눈물을 참았을 거예요. 저희는 서로 딴판인 듯 달랐다가도 어느새 복사판처럼 닮아있는 그런 사이니까요. 혜선이는 앞으로도 제게 더 갚을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다 갚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할 예정이지만요. 더 이상 혜선이가 마음속에 빛을 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달래고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태어났지만 차갑고 쌀쌀맞은 말투와 털털하고 쿨한 성격 덕에 겨울과 참 많이 닮은 내 친구 김혜선. 무너질 법한 상황 속에서도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 참을 인을 그리며 힘들게 버텨왔을 내 친구 김혜선. 곁에 있는 제가 정말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건 맞는 건지, 그 아이의 인생에 제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기댈 곳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 저에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혜선이 덕분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힘든 가난이나 코로나,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들이 얼른 우리에게 완전한 형태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